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동학대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고요. 1998년에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친부와 계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누나는 굶겨 죽였고, 그 다음에 집 앞마당에 묻고, 동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이제 발견된 사건이 있었고요. 99년도에도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거부당한 채 방치되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이제 발견된 사건입니다. 예, 또 최근에는 감옥에서 출소한 아버지가 노부모와 자기 자녀까지 살해해서 유기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심심치 않게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는 학대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98년과 99년도의 사건을 계기로 200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 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하게 됐고요. 또 13년에도 울산과 칠곡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아동학대라는 것이 정말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아동은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가 아동이고, 그리고 이런 아동학대를 어떻게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또 예방할 수 있는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유엔에서는 89년도 11월 20일에 만장일치로 이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채택해서 우리나라는 91년도에 11월에 같이 협약 가입을 했는데요. 이 유엔에 있는 이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이 이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네, 아동의 권리, 인권을 해서 아동의 인권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 있다 이겁니다. 생존권은 뭐예요?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발달권은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은요,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은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에 대한 정의가 조금 필요한데요.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니까 고3 생일 지나서 만 18세 이상 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르면 아동은 아닌 거죠. 그럼 아동이 아니니까 이런 어떤 위험에 노출돼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동 학대로서의 개념은 아닐지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범죄 또는 어떤 교육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란 뭐냐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동학대입니다. 그러면 아동학대 범죄는 또 뭐냐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항에 보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 차이점은 범죄라는 겁니다. 범죄. 이 범죄는 교육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는 거겠죠. 뒤에서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범법자냐? 이 물음입니다. 범법자일까요?
아동학대 행위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각각 어떻게 다르냐?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수사를 해서 그 경중을 따져서 범죄가 아닌 교육 대상으로도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그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처벌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아동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가정폭력과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폭력은 옛날에는 뭐 집안일이다 뭐에다 해서 어떤 개입이 조금 최소화되거나 조금 빠지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것도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생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바로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아동학대 범죄와 유사한 또는 개념으로서 딱히 구별되지 않는 그런 또 하나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정서학대, 밥을 먹지, 중간 정도에 보면 밥을 먹지 않는다며 6살 유치원생에게 3회에 걸쳐 억지로 밥을 먹인 유치원 보육교사. 이런 유치원에서 이런 일들 간혹 뉴스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라 이겁니다. 또 뭐가? 성학대. 그러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아동학대 유형에 이제 성학대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의 유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방임유기. 방임유기에는 물리적인 방임, 그다음에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이렇게 있는데요. 물리적 방임은 뭐냐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까 우리 초반에 들어가며 서론에서도 본 예시도 있었죠.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이 바로 물리적 방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의무교육 또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더라도 이거를 신경 쓰지 않는 거. 이것도 교육적 방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데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겁니다. 또는 치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의료적 방임으로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이런 것들이 유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지금 본 이런 아동학대의 유형들을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알고 좀 예민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예민해야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예민해야 내가 그런 피해로부터 내 스스로 이거는 아동학대다라고 하고서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했던 그 아동학대의 어떤 그런 증가 그래프예요. 보면 2017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보면 계속 증가 추세라는 겁니다. 실제로 선생님도 주말에 아침에 이제 조기축구를 나가는데 거기 형사가 있어요. 최근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아동학대 수치가 예년보다, 19년도보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하니까 이런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보면 하나의 어떤 형태로만 아동학대 유형으로만 나타나진 않아요. 또 이렇게 중복적으로 예를 들면 신체폭행 또는 정서적인 학대 또는 뭐 신체 또는 성학대 여러 가지 등등이 중복돼서 이렇게 학대를 받는 피해 사례가
여기 또 도표를 보면 48.6%. 어떤 하나의 유형보다는 중복돼서 벌어지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고요. 또 보면 정서학대의 어떤 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까 정서학대는 뭐였어요? 아까 어떤 사례로 봤었는데, 내가 먹기 싫은 거를 일부러 강요해서 먹인다거나, 내가 하기 싫은 행위를 계속 강요하거나, 우리 엄마가 나 공부하기 싫은데 계속 공부시키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그런 거를 강요할 때 어떤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욕설 또는 폭력, 신체적인 폭력 그런 거를 동반하면서 어떤 좋은 것이라는 표면 아래 강요한다면 그것도 학대의 유형일 수 있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런 아동학대의 학대 행위자, 가해자의 몇 프로? 약 77%가량이 부모. 그리고 여기 보면 친인척, 이런 거를 어떤 하나의 가정 구성원으로 본다면, 아까 가정폭력과 많이 이렇게 뗄 수 없다라는 게 이런 피해를 주는 어떤 대상자들의 현황이 이렇게 좀 높기 때문에 어디서요? 이런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우리가 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근거입니다. 보면은 학대 행위자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성, 양육 태도 및 이제 방법 부족이 22.2%. 뭐냐면은 막 예전에는 어떤 매질을 하거나 또는 자녀를 이렇게 강하게 좀 다루는 것이 어떤 내려오는 전통 또는 관습으로 하나를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했던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잘못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야 말을 듣는다. 뭐 이런 표현들부터 해서 이런 것들도 올바르게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또 그런 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런 교육들이 학교에서도 또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지금 많이 교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는 무서운 게요. 내가 한번 이렇게 맞고서 멍이 들었고 상처를 입고 욕을 한번 듣고 이런 것들이 또 문제지만 사실 후유증이 더 문제입니다. 후유증이. 이렇게 아동학대 피해를 받는 사람이 계속적인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동학대는 더 치명적인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요. 이런 아동보호 전문 기관, 또 이런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63개소, 물론 이건 18년도 기준입니다. 18년도 기준. 그 다음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신고전화 112, 24시간 접수가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예민하면서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신고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목격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나는 뭐 아동학대 뭐 당한 적이 없다, 피해 사실이 없다 하면 사실 또 처벌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어려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같이 축구하는 형사분이.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증거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는 목격자와 그런 어떤 피해 진술을 일치시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기, 그런 부분이 조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 전문 기관 해서 그 역할을 보면 이렇게 신고 접수해서 그 어떤 가해 대상으로부터, 가해자로부터 좀
즉시적으로도 긴급적으로도 보호를 해서 또 신고한 것도 그 보호자니까 보호자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폭력을 당했는데 자녀가 신고해서 그거를 뭐 알린다. 예를 들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자녀로부터 신고가 이렇게 안 알리고서도 충분히 사법경찰이 도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뒤에 어떤 구체적인 예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뭐냐면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접수해서 최대한 보호를 잘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잘 해결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후속으로도 사후에도 이 피해 아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조사, 아동학대의 어떤 혐의를 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학대 행위자를 임시적으로 먼저 격리시킨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하고 이런 사례 관리, 그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과정으로 아동학대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학교에 있는 모든 교직원은 신고 의무자죠. 선생님도 이런 아동학대 그런 피해를 감지를 하면 즉각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물론 학생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준 경우는 명쾌한데 선생님이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멍들거나 이런 거 또 학교를 무단결석해서 그런 어떤 의심적인 부분 그런 정황을 가지고 신고를 또 즉각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아까처럼 좀 예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또 세심한 관찰을 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교육기관에서의 모든 교직원은 신고 의무자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러분들을 선생님들이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살펴보고 보호하겠다라는 어떤 적극성을 여기서도 같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개 직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고 의무자예요. 신고 의무자라는 건 보면 또는 들으면 의심이 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를 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안 하게 되면 우리 벌금도 내게 돼 있어요. 해서 바로바로 감지를 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 24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면서 바로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과태료네요. 과태료.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교육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장교육을 미실시하게 될 때는 300만 원. 네, 선생님이 우리 영남고등학교는 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네.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면 괜히 불편한 거 아닌가. 불편한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신고 그냥 안 할래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공익 제보 공익 신고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호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아동학대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냐. 이렇게 보면 상흔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예의주시해서 보는데, 예.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제 그 아까 77%가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어떤 이런 신고 의무자는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상처가 있어. 그래서 아이의 진술과 우리 보호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아동학대를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피해를 입으면 아까 112라든지 또는 어떤 신고 의무자에게 좀 찾아가서 도움 또는 보호기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겠죠. 네. 신체 학대는 사실은 좀 어떤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발견이 좀 용이한데, 정서적인 학대는 뭐 아이가 돌아왔는데 막 김치를 막 보면은 막 경악을 해요. 보니까 집에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예를 들어서 김치 안 먹었다고 이렇게 학대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거 김치 안 먹으니까 집에서는 매우니까 얘가 아니면은 김치를 원래 싫어하나 보다 라서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발견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 또 방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생 상태를 어떤 냄새라든지 어떤 시각, 옷이 많이 안 빨려 있다든지 이런 거 세탁이 잘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한번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토착을. 성학대, 어떤 수면장애, 아니면 갑자기 어떤 의기소침함을 보인다든지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아동이 먼저는 좀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도 취해야 되겠고, 그래서 너 잘못이 아니다. 너 잘못이 아니다. 좀 안심도 시켜주고 뭐 캐묻거나 취조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하기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안정 상태에서 어떤 전문적인 상담 선생님 또는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어떤 그런 가해자의 어떤 진술과 또 대조해 보면서 또 그런 편한 상태에서 증거물도 이렇게 같이 수집을 해서 이런 일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죠. 신체적인 징후, 행동적인 징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서 좀 의심이 있는 또 확인이 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심 징후가 발견되면 응급 상황 시에는 안전을 먼저 확보를 해서 확보를 하고 좀 여러 경황이 없으면 신고를 하면 또 그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도 그런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기 때문에 어떤 신고, 발견, 그 다음에 확인, 신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아동 학대 어떤 그런 내용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준다. 그 후에도 사후 관리를 해준다.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한 한 어떤 피해 그런 내용들을 잘 수집해 놓는 것들이 중요해요. 일부러 어떤 대상을 내가 좀 이렇게 위해를 가하려고 일부러 증거 수집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내가 피해를 받는 것들을 잘 수집해 놓는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명쾌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과 보면은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요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다가도 탑재해 놓을 테니까요. 예, 내용들, 이런 것들 같이 또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게끔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지킴콜 112 앱도 이렇게 있고요. 네,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요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공부를 하거나 어떤 학교 생활을 하거나 어느 한 주체로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정말 막연하지만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런 아동학대 경험은 정말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남아서 그런 행복에 정말 가시 같은 걸림돌 같은 것들이 될 겁니다. 해서 아동학대의 기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또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잘 조치를 해주니까 여러분들 숨기지 말고 또 선생님들과 또 주변에 정말 어른들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항상 선생님들도 마음으로 바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한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